삼국시대서기 220년, 280년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도 매력적인 시기 중 하나입니다. 조조가 이끄는 위, 유비가 세운 총, 그리고 손권의 오무세 나라가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수십 년간 치열하게 싸웠죠. 그 중에서도 족한의 책사 제갈량은 지혜와 전략의 상징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을 남겼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략은 유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위나라와 맞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 팬들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하는 데 천재였던 조조가 왜 제갈량만은 데려오지 않았을까? 만약 제갈량이 위나라에 들어갔다면 조조는 훨씬 일찍 천하를 통일했을까요? 이 가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두 인물의 성격과 철학, 그리고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조가 왜 제갈량을 영입하지 않았는지 그 숨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념의 차이, 시대적 상황, 지리와 정치, 그리고 충성심까지 삼국의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이유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1. 조조의 세계관. 역사 속에서 조조는 언제나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어떤 이는 그를 난세의 영웅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그를 간웅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평가는 모두 옳다. 왜냐하면 조조는 도덕의 틀을 넘어선 현실의 화신이었기 때문이다. 조조에게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단 하나, 질서와 혼란이었다. 그는 한나라 말기에 무너진 제도, 부패한 관료, 끝없는 군웅의 난립 속에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서라도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기에 조조는 권력을 쫓은 것이 아니라 권력을 수단으로 삼았다. 그의 목적은 명분이 아니라 안정이었다. 그는 말한다. 천하는 어지럽다. 내가 아니면 누가 바로잡겠는가? 이 말은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냉철한 자각이 있었다. 도덕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냉혹한 결단이 공존한 것이다. 그래서 조조는 때로는 잔혹했고 때로는 냉정했다. 그에게 충신과 역적의 구분은 단순했다. 그의 대의에 따르는 자는 신하여 거역하는 자는 제거 대상이었다. 조조의 세계관은 철저히 현실 중심적이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했고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이용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충성심보다 능력과 실적을 우선시했다. 그가 유비나 손권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이것이다. 유비는 의리를 말했고 손권은 가문을 지켰지만 조조는 성과를 요구했다. 그래서 그의 진영에는 천민 출신, 전과자, 심지어 적군 출신 장수들까지 모여들었다. 그는 도덕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았고 결과로 사람을 평가했다. 조조의 세계관은 법가파자의 실용정신과 병가빙자의 냉철함이 결합된 형태였다. 그는 한나라의 이름을 이용했지만 한나라의 이상은 이미 버린 상태였다. 명분보다 결과를, 이상보다 현실을 택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그를 유가의 탈을 쓴 법가의 군주라고 부른다. 그는 잔혹할 만큼 논리적이었다. 만약 필요하다면 스승도 죽일 수 있고 친구도 버릴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죄라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을 통일하고 혼란을 멈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선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 신념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천하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만들었다. 조조의 세상에서 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유능함과 질서만이 가치를 가졌다. 그의 나라 위는 바로 그 철학의 산물이었다. 지배는 냉정해야 하며 통치는 계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신념. 그 철학은 후대의 삼하에 심지어 진시황조의 정치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조조는 제갈량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제갈량이 도를 믿었다면 조조는 효율을 믿었다. 제갈량이 인간의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면 조조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제하려 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길을 갈라놓았다. 조조는 세상을 바꾸었지만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는 백성을 통치했지만 존경받지는 못했다. 그의 통치는 완벽했으나 그의 이상은 비어 있었다. 그는 천하를 얻었지만 도덕의 정당성을 잃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조조의 세계관이 가진 비극이었다. 그는 끝까지 믿었다. 정의란 승자의 말로 쓰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이기게 하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번성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냉정한 세계는 결국 열정 없는 세상이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살았지만 꿈꾸지 않았다. 조조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도덕 없는 안정. 그것은 진짜 평화인가? 그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제갈량의 선택, 제갈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선택이었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 냉정한 이성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이보다 뜨거운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선택은 언제나 계산이 아닌 뜻에서 비롯되었다. 한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제갈량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조조가 천하의 절반을 장악하고 손권이 강동을 다스리며 유비는 떠돌이 신세였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유비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주군이었다. 그는 병력도 땅도 재물도 없었다. 그럼에도 제갈량은 그를 택했다. 그 선택의 이유는 단순했다. 그에게만 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갈량은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세우려는 사람이었다. 조조는 통일을 꿈꿨고 손권은 안정을 꿈꿨지만 제갈량은 정의를 꿈꿨다. 그에게 있어 정치란 권력이 아니라 명분이었다. 명분이 없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인 성공보다 도덕적 정당성을 택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현실 정치에서 보면 비효율적이었다. 그는 냉혹한 권모술수를 거부했고 불의한 승리를 탐하지 않았다. 조조라면 이용했을 사람을 제갈량은 버렸다. 손권이라면 거래했을 상황을 제갈량은 참았다. 그의 정치는 느렸고 이상주의적이었으며 때로는 고집스러웠다. 하지만 그 고집이 바로 그를 전설로 만들었다. 그가 유비를 도운 것은 단순히 충성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유비라는 사람 안에 한나라의 마지막 불씨를 보았다. 비록 현실적인 힘은 미약했지만 그 마음은 천하를 향해 있었다. 제갈량은 바로 그 뜻에 투자했다. 그에게 유비는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한간의 정신 그 자체였다. 그래서 유비가 죽은 뒤에도 그는 그 정신을 대신 이어가려 했다. 그의 충성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념을 향한 것이었다. 제갈량의 선택은 그를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 그는 천하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수많은 실패와 병마 속에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패자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현실에서는 지더라도 도덕에서는 이겼기 때문이다. 조조가 세상을 통치했다면 제갈량은 마음을 통치했다. 조조가 법으로 사람을 다스렸다면 제갈량은 신뢰로 다스렸다. 그의 정치는 냉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곁에서 안심했다. 그는 신하이면서도 성인이었고 책사이면서도 수도승에 가까웠다. 그의 삶에는 사치도 야망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공정하고 바른 세상에 대한 믿음만 있었다. 그는 스스로 말한다. 출사하여 나라를 위해 힘쓰고 죽어서도 충성을 다하리라. 그 말은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고 오직 책임을 원했다. 그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단지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려 했다. 결국 제갈량의 선택은 패배로 끝났지만 그 패배는 역설적으로 승리였다. 그가 조조를 따랐다면 그는 천하를 얻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의 제갈량은 우리가 아는 제갈량이 아닐 것이다. 그는 단순한 정치가로 남았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권력 속에 묻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상을 택했고 그 이상이 그를 불멸로 만들었다. 제갈량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정의와 현실이 충돌할 때 당신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는 끝까지 정의를 택했다. 비록 그것이 패배의 길이라 해도 그 길이 올바르다면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제갈량의 선택이자 그가 1000년 동안 존경받는 이유이다. 3. 만약 그 둘이 만났다면 역사는 만약이라는 말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만약을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인물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다. 조조와 제갈량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축이었다. 그러나 만약, 정말 만약 그 둘이 한편이 되었다면 중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조조의 결단력과 제갈량의 지략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역사의 재편 그 자체였을 것이다. 조조는 천하를 통일할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제갈량은 그 힘을 체계로 다듬을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현실의 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상리의 나침반이었다. 그 둘이 만나면 천하는 피로 물들지 않고도 통일되었을지도 모른다. 우선 적벽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조조가 제갈량을 얻었다면 그는 강남의 풍향과 수전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읽는 자와 함께 전략을 세웠을 것이고
그 결과 80만 대군이 불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후에 삼국 분열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수십 년 일찍 통일되어 진시황 이후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세상은 정말로 이상적인 세상이었을까? 아니다. 그 세상은 효율적이었겠지만 냉혹했을 것이다. 제갈량이 조조의 체제 속에 들어가면 그의 도시는 체제의 논리에 흡수된다. 그의 지혜는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조조는 제갈량을 존경했을지 몰라도 결국 그를 이용해 더 완벽한 권력을 구축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제갈량은 신하가 아닌 기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겠지만 그 의미는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제갈량은 충성, 인내, 신념의 상징이다. 그러나 조조 아래의 제갈량은 효율, 질서, 권력의 상징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천재였겠지만 성인색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조조에게도 위험한 결과가 따랐을 것이다. 제갈량은 단순한 책사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을 다루는 법을 알고 인간의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이 곁에 있다면 언젠가 조조는 그를 두려워했을 것이다. 조조가 언제나 그랬듯 두려움은 곧 제거의 이유가 된다. 조조는 제갈량을 중용했을지 몰라도 그의 존재가 자신의 그림자를 위협하는 순간 그는 주저없이 배웠을 것이다. 그것이 조조의 방식이었고 또한 그 체제의 한계였다. 결국 그들의 만남은 세상을 구하는 동맹이 아니라 철학의 충돌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조조는 현실을 믿었고 제갈량은 도를 믿었다. 현실과 도는 공존할 수 있지만 결코 같은 목표를 바라보지 않는다. 현실은 결과를, 도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둘이 함께라면 세상은 빠르게 발전했겠지만 그 발전은 따뜻함을 잃었을 것이다. 조조는 세상을 통일했을 것이고 제갈량은 그 통일을 완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천하는 인간의 도리가 아닌 시스템의 논리 위에 세워진 나라였다. 그곳에서는 법이 완벽하고 질서가 유지되지만 사람들은 숨 막히는 안정 속에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정지된 세상이다. 결국 역사에 있어 그들이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균형이었다. 조조가 현실을 대표하고 제갈량이 이상을 대표했기에 삼국의 시대는 권력과 도덕의 균형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균형이 깨졌다면 역사는 단조로워졌을 것이다. 승리의 기록은 남았겠지만 인간의 이야기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제갈량이 조조를 따르지 않은 것은 천하를 잃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을 지킨 선택이었다. 그가 만약 조조를 따랐다면 세상은 더 효율적이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제갈량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과 도의 경계. 역사는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쓰이지만 그 권력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도였다. 조조와 제갈량의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 사람은 권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도를 통해 세상을 지키려 했다. 둘 다 천재였지만 그들이 서 있던 자리는 달랐다. 조조에게 권력은 현실의 언어였다. 그는 혼란한 시대의 질서를 세우려면 무자비함도 냉정함도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올바름이 아니라 유능함이었다. 그는 세상은 약자가 정의로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조조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도를 만들었다. 그의 도는 곧 통치의 기술이었다. 반면 제갈량에게 권력은 수단이 아니었다. 그에게 권력은 책임이었다. 그는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거짓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고 권력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정당함이었다. 그는 세상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믿은 마지막 이상주의자였다. 하지만 세상은 이상만으로는 굴러가지 않는다. 제갈량의 신념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외롭게 만들었다. 그의 도는 너무 완벽했고 그래서 현실과 부딪혔다. 그는 권력을 멀리했지만 결국 권력을 통해 이상을 이루려 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권력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그가 아무리 청렴해도 그가 다스린 세상은 여전히 인간의 욕망으로 움직였다. 그것이 바로 권력과 도의 경계였다. 권력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지만 도는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 권력은 속도를 추구하고 도는 방향을 지킨다. 문제는 속도와 방향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조는 방향보다 속도를 택했고 제갈량은 속도보다 방향을 택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천하를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을 얻었다. 역사는 조조의 승리를 기록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제갈량이 남았다. 결국 권력은 시간의 승리를, 돈은 영혼의 승리를 가져온다. 조조의 나라는 무너졌지만 제갈량의 이름은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권력은 세상을 통제할 수 있지만 돈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한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묻는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권력인가? 도인가? 그 답은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권력이 없는 돈은 이상에 머물고 도가 없는 권력은 폭력으로 변한다. 진정한 리더는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아는 사람이다. 조조는 그 균형을 잃었고 제갈량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현실의 승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역사의 성인이 되었다. 둘 다 틀리지 않았다. 다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하려 했을 뿐이다. 권력과 도, 그 경계 위에서 인간은 언제나 흔들린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만 진짜 역사가 만들어진다. 조조가 있었기에 제갈량의 도가 빛났고 제갈량이 있었기에 조조의 권력이 의미를 가졌다. 그 둘의 대비는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질문 하나를 남긴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인가? 아니면 도가 이끄는 세상인가? 조조와 제갈량.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조조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질서를 세우려 했고 제갈량은 그 질서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 했다. 하나는 권력의 언어로 세상을 움직였고 다른 하나는 도의 언어로 세상을 설득했다. 그들의 방식은 달랐지만 그 끝은 모두 인간을 향하고 있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으로 남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짜 가치는 의미로 남는다. 조조의 권력은 사라졌지만 그의 결단은 여전히 현실의 교과서로 익힌다. 제갈량의 도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천년 동안 마음의 등불로 남아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다. 권력과 도, 그 어느 한쪽만으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권력은 세상을 바꾸지만 도는 인간을 바꾼다. 그리고 인간이 바뀔 때 비로소 세상도 바뀐다. 조조의 냉철함과 제갈량의 신념, 그 둘이 만들어낸 대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권력을 따를 것인가? 도를 지킬 것인가? 그 답은 아마 당신이 어떤 세상을 믿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